자, 한 남성이 이 처음 시작부터 이런 소식을 또 전해야 되네요. 여성을 이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구속이 됐는데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달 말에 벌어진 일인데요.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쫓아갔습니다.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여성이었는데 주택가로 쫓아가서 원룸 계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추행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근처 주민이 발견하자 목격당하니까 이 범인인 남성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경찰이 CCTV를 토대로 추적을 했고 도주 경로로 따라가서 이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남성의 발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성범죄자였습니다. 10년 전에 여러 명의 여성,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6명을 성추행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이후에 출소한 지 불과 몇 달도 안 된 올해 초에 출소한 성범죄자였습니다.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일단은 체포된 상태입니다. 나온 지 석 달 만에 또 비슷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0년 전 범행 수법으로 점점점. 자, 그러니까 10년 전에 했던 그 수법 그대로 또 나오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범행이 이뤄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JTBC 취재진도 그리고 특히 법조팀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고 보도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추가로 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도를 했던 건데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건 당일에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피해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한 뒤에 이제 성범죄를 시도했는데 이게 10여 년 전 저질렀던 그 범죄와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은 이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이 법원 역시 도망갈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저랑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범죄로 9년 8개월형을 살고 나왔는데 또 같은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진짜 마음 같아서 말이죠. 저는 진짜 이 보호감호제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았긴 했지만 좀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그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보호감호제, 치료감호제 자체가 남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재의 수단으로 남용됐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이런 범죄자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재범들도 각기 다르지만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낯선 정말 생명부재의 여성을 따라가서 강제로 이렇게 성폭행을 시도하는 종류의 것들은 그야말로 병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아마 저는 장담하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해서 집행을 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보호기관이나 담당 검사도 재범 우려가 있는데 하면서 풀어줬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예. 자, 소장님, 그러니까 보통 이런 교정기관에서 이런 사람들 그냥 가둬만 두고 있진 않을 거라고요. 무슨 심리 치료를 하든 어떻게 카운셀링을 하든 할 텐데. 네. 그런데도 이런 게 잘 교정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범죄 나가서 이 사람처럼 성중독의 문제, 그러니까 성중독 플러스 범죄가 합쳐진 문제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의 모든 교정기관에 심리치료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기로 하는데요. 사실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이제 재범률을 낮췄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사실 전담 인력도 부족하고 본인의 동기부여도 부족하고 이래서 효과가 안 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효과를 못 봤다고 해야 되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런 사람이 사회로 나오면 사회 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갑자기 없어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구조화된 환경에서 주기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충분한 심리검사라든가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본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전자발찌 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또 벌어진 거예요? 정말 황당합니다. 저도 이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전자발찌가 그러니까 4시에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된 시각이 7시였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울리지 않았답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전자발찌가 파손되면 울립니다. 그런데 전혀 파손하지 않고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울리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동 보호시설에 가까이 가면 전자발찌가 울리도록 설정돼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주택가만 다녔기 때문에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이죠. 이 법무부가 올해 출소하는 성범죄자들 가운데 아주 이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을 추려서 별도로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 사람이 그중에 한 명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범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거나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이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이 남성은 1대1 전자감독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가 울리든 울리지 않든 실시간으로 1대1 관리가 돼야 되는 요 주의 대상자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결정된 것이 지난달 중순입니다. 3월 18일쯤인데 결정된 지 2주 만에 이렇게 좀 갑자기 1대1 감시가 무력화되면서 이 남성이 범행을 시도하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뭐 경찰이든 뭐 다들 뭐 고생을 하시겠죠. 근데 이 31명 중에 한 명 이거 관리가 지금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좀 지적할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이런 식의 고위험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데서 좀 구멍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 JTBC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지적을 하면서 취재를 하고 또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전담보호검찰관이 1대1로 붙어서 24시간 관리를 했지만 결국 이렇게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이 전담보호관찰관은 실시간으로 남성 행동을 관찰하지 않았고 이 경찰의 관리망도 뚫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행이 일어날 뻔한 상황에서 검거가 된 건데 보호관찰소와 이 법무부는 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입건된 뒤에야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역시 관리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소홀함이 없었는지 내부 감사에 착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이 전자발찌, 도주 뭐 이렇게 검색어를 넣어서 기사를 찾아보면 정말 관련 기사가 수백 건입니다. 심지어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채로 또 여성을 또 성추행한 자들도 수두룩이고요. 변호사님, 정말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겁니까, 이거? 근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인적 물적 자원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굉장히 아쉽다 내지는 이 관리 소홀이라는 부분을 지적하시고 필요한데 또 반대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제센터에서 성범죄자 한 700명을 한 사람이 관리한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게다가 전자발찌가 처음에는 성범죄자로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조까지 늘었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전자발찌라는 게 1970년대에 미국에서 개발된 건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집들도 뚝뚝 떨어져 있고요. 다 각각 차를 주로 이용하죠. 우리는 밀집된 공간에서 다 도보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 10분이면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만의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